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75세 그녀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손에 든 채 고개를 들어 높은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헌 외투는 여기저기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발에 신은 구두는 뒤꿈치가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화려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젊은 여성들, 골프백을 든 중년 남성들, 유모차를 끌며 명품 패딩을 입은 젊은 엄마들. 지하 주차장에서는 최신형 수입차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순자의 모습은 마치 흑백 사진 속 인물이 컬러 세상에 잘못 들어온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동수와 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1503호. 그녀는 그 글씨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순자는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일날이면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아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명절이면 차례상을 차리고 아들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설 탐정을 통해 아들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과연 아들은 자신을 기억할까요? 기억한다 해도 반가워할까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니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순자는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화려한 대리석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고급 소파와 커피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려는데 경비원이 순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겁니까? 40대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에 저런 차림의 노인이 들어올 리 없다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순자는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1503호에 사는 박준호, 우리 아들 집에 가려고 합니다. 박준호 씨 댁이요?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준호는 이 아파트에서도 모범 입주민으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단정한 정장 차림에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는 그에게 이런 어머니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문 예약은 하셨습니까? 요즘은 보안 때문에 미리 연락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약은 안 했는데요. 제가 어머니라서 그냥. 경비원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외투, 헐어진 구두, 싸구려 보따리. 그의 눈빛에는 정말 저분이 1503호 댁 어머니가 맞나? 하는 의심이 역력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순자는 손이 떨렸지만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경비원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박준호 씨와 성이 같은지 확인하고 나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참을 확인한 후에야 경비원은 방문증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방문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입주민 몇 명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파출부? 아니면 폐지 주우시는 분 아닐까? 이 아파트에 저런 분이 들어오다니. 순자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슬쩍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마치 가난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로 된 벽면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초라한 행색, 깊게 파인 주름, 거칠어진 손.
하지만 순자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순자 말고도 2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순자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순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각 집 문 앞에는 고급 현관 매트가 깔려 있었고, 복도 벽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1502호, 1502호. 순자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03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박준호라고 새겨진 금색 글씨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자는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거뒀습니다. 만약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죠? 만약 냉대를 받으면 어떡하죠? 만약 문전박대를 당하면 그 상처를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곳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순자에게는 이 순간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장에는 명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집은 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그녀가 타는 차는 최신형 수입차였고 개인 비서와 운전기사가 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왔습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보석도 화장도 명품 가방도 모두 두고 왔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산 1,000원짜리 보따리에 낡은 옷 몇 벌만 넣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돈이 없는 가난한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온 어머니를 진심으로 반겨줄 수 있는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재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효도라는 것이 조건부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인지.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 소리와 함께 3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린 후 얼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의식 중에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낡은 외투에 주름을 펴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 너머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파마를 한 단정한 머리, 집에서 입기에는 조금 과한 화장, 그리고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홈웨어 차림이었습니다.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며느리 김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은 문을 연 채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문 앞에 선 사람이 무언가를 팔러 온 외판원이거나 종교 전도사쯤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전혀 친절하지 않은 어조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나 준호 어머니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선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갔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시라고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의구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니. 처음 뵙는데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김미선은 박준호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맞선을 볼 때도 결혼식 때도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처음 준호와 사귈 때 어머니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아마 살아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미선은 시어머니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 결혼의 큰 장점으로 여겼습니다. 친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안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초라한 노인이 시어머니라니. 미선은 다시 한번 순자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낡아 빠진 외투, 20년은 된 듯한 구식 디자인의 옷, 달아서 뒤꿈치가 거의 없는 구두, 그리고 시장에서나 돌 법한 싸구려 보따리. 미선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저 행색을 보니 분명 돈이 필요해서 온 거야. 아마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서 살겠다고 할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내일은 친정 엄마가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자랑하려고 집안 청소도 다 해놓았고 비싼 과일도 사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준호 있니? 아들 좀 보자. 순자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눈에는 그런 감정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이 노인을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런 행색으로 집에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웃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시어머니가 맞다면 나중에 남편한테 뭐라고 들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미선은 문을 반쯤 닫은 채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준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밖에 어떤 할머니가 당신 어머니라고 하는데.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라고 하는데. 정말 당신 어머니 맞아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당혹스러움, 그리고 어쩌면 분노까지.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준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 속의 어머니는 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일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던 사람. 어린 준호를 혼자 집에 두고 일만 하던 사람. 준호가 밥을 먹었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관심도 없던 사람. 준호는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순자와 준호, 모자가 30년 만에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는 반가움도 그리움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랭한 기운만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하던 아들의 얼굴을 말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을 피한 것입니다. 그 순간 순자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이 꽂힌 듯 했습니다. 미선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환대의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어쩔 수 없이 들여보내는 듯한 억지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장 옆에 자리를 잡고 낡은 구두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신발장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구두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낡은 신발은 그 옆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11월의 차가운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불편한 침묵, 그리고 전혀 반갑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 그 모든 것이 순자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40평대는 되어 보이는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그리고 바닥에 윤이 나는 대리석 타일. 아들이 잘 살고 있구나. 그 생각에 순자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가난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미선이 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리킨 곳은 가족들이 앉는 넓은 메인 소파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는 1인용 의자, 그것도 등받이가 딱딱한 나무 의자였습니다. 순자는 보따리를 꼭 안고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순자 맞은편에 섰습니다. 앉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왜 왔어요? 추궁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환영도 반가움도 그리움도 없이 오직 의심만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재회가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릴 듯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보따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어린 소년이었던 준호는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가의 주름, 이마에 깊어진 주름살, 그리고 차갑게 굳어진 표정. 순자는 기억 속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8살 때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복이 헐렁해서 자꾸 흘러내리는 바지를 붙잡고 씩씩하게 걸어가던 아들. 10살 때 운동회에서 1등을 해서 환하게 웃던 아들. 12살 때 감기에 걸려 열이 나자 자신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들던 아들. 그런데 눈앞에 이 남자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왔다. 건강한지 잘 먹고 사는지 그게 궁금해서.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무슨 모정이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자의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혼자 컸어요. 어머니는 일 때문에 항상 집에 없었고 나는 늘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잠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출했을 때도 어머니는 찾으러 오지 않았잖아요. 아니, 찾았는지조차 모르겠네요. 어차피 관심도 없었을 테니까.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를 거야.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졌어. 경찰서에도 수없이 찾아갔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사진을 보며 울었어.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변명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들의 마음을 시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선이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순자에게 건네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여보, 물 드세요. 미선은 순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실에 손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미선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부엌 쪽을 향한 채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는데 내가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지? 미안하구나. 네, 뭐. 놀라긴 했죠. 미선은 벽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지금 저녁 6시 30분. 원래라면 저녁 준비를 끝내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방문객 때문에 모든 일정이 꼬여버렸습니다.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여보? 미선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머니를 명백히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저녁 식사가 망쳤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대충 뭐 시켜 먹어요. 준호의 대답도 성의 없었습니다. 순자는 보따리를 더 꽉 안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니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 며칠만 있다 갈게. 순자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그냥 아들 얼굴이나 좀 보고 손자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손자요? 미선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아직 아이 없는데요. 결혼한 지 10년 넘었지만 아이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공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미선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준호가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의 작은 갈등거리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가 손자 이야기를 꺼내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몰랐어. 순자는 또 사과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자꾸만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초라한 모습, 저 간절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실 건가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라리 주무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편이 더 솔직할 정도였습니다. 응. 며칠만. 일주일만 있다 갈게. 일주일이요? 미선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여보, 이거.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안 된다고 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이 없는데요, 어머니. 응? 저희 집이 방 2개짜리거든요. 하나는 저희 부부 방이고 하나는 서재로 쓰고 있어요. 빈 방이 없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재라고 부르는 방은 사실상 창고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 오래된 책들, 운동기구 등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조금만 정리하면 충분히 사람이 잘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에게 방을 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이 집에 머무르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어디든 좋아. 거실 소파에서 자도 돼. 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선과 준호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게 한다고? 그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건가요? 저녁에 TV 보고 쉴 때도 저 사람이 거실에 있다는 건가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용도실 옆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긴 해요. 미선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창고처럼 쓰는 곳인데 사람이 잘 만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실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응, 거기면 돼. 고마워, 며느리야. 순자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좋았습니다. 아들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미선은 일어나서 순자를 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다용도실 옆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묵은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어서 곰팡이 냄새가 심했습니다. 한쪽에는 청소도구, 낡은 박스, 계절 가전제품 등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 좀 치워야 할 텐데. 미선은 마지못해 박스 몇 개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며느리야. 순자가 서둘러 말하며 직접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은 미선이 말을 흐렸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있긴 한데 그거라도 드릴까요? 응, 고마워. 미선은 다용도실에서 오래된 이불 한 채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쓰다가 이제는 먼지만 쌓인 이불이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얼룩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이불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미선은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저희는 배달 음식 시킬 거니까. 그 말을 남기고 미선은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그 좁은 방에 남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들은, 며느리는 이 가난한 노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좁은 창고방 바닥에 낡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이불에서는 오래된 섬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등과 허리가 아팠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공기가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배달 음식을 먹으며 TV를 보고 웃는 소리.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순자에게는 멀고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저 웃음 속에 낄 수 없구나.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사업가로 살아온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 붓기가 가시지 않은 눈,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환하게 웃어보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더 노력해보자. 며느리에게 잘 보이자. 아들에게 부담이 되지 말자.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 재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재료를 꺼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위해 차리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순자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어주겠지. 예전에 준호가 제일 좋아하던 게 된장찌개였는데 7시쯤 되자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로 나온 그녀는 상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며느리야. 아침 준비했어. 같이 먹자.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하던 방식이 있는데 왜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 미안해.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도움이요? 미선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일만 늘어나네요. 우리는 아침 안 먹거든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거 다 치워야 하잖아요. 미선은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은 제 영역이에요. 앞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미선은 요거트를 들고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부엌에 남아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노릇하게 구운 계란말이,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 하지만 이 음식을 먹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상을 치웠습니다. 음식들을 하나씩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아, 잘 다녀와.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구두를 신으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선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3명이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우와 집 진짜 좋다. 여기 인테리어 새로 했어? 너무 예쁜데? 친구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은 친구들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문틈으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언니, 아까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 봤는데 혹시 집에 누가 계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 저분이 시어머니세요? 처음 뵙는데? 미선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순자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응. 갑자기 나타나셨어. 30년 만에. 헐, 대박. 그럼 연락 끊고 살다가 갑자기 온 거야? 응. 저 행색 봤지? 완전 시골에서 오신 것 같더라. 옷 좀 봐. 70년대 스타일 아니야?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언니 고생 많겠다. 나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니까. 진짜 부담돼. 내일 친정 엄마 오시는데 어떡하지? 저런 시어머니 있는 거 보여주기 싫은데. 순자는 방 안에서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시험이야. 견뎌야 해. 조금만 더 참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미선은 치킨과 피자를 배달시켰습니다. 부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부엌 구석에서 아침에 만들었던 된장찌개와 찬밥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응응, 그래서? 과장이 나한테 프로젝트 맡으래. 우와, 대박. 잘 됐다, 여보. 행복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 순자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순자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미선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해야 해서요. 어머니가 하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해야 해요. 순자는 물러났습니다. 미안해. 또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좁고 어둡고 냄새나는 방. 그곳에서 순자는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30년 동안 그리워하던 아들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릴까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운다며 짜증낼까봐, 아들이 부담스럽다고 느낄까봐. 순자는 이불로 입을 막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같은 냉대, 매일 같은 무시, 매일 같은 외로움. 순자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고 존재감도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세수하고 조용히 방에 있다가 저녁이면 부엌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 집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유령처럼. 하지만 순자는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며느리의 모습을, 그리고 그들이 과연 가난한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가다가 문득 바닥에 먼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를 좀 해야겠구나.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용도실에서 청소도구를 꺼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소파를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집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8시쯤 미선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깨끗해진 거실을 보고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미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청소를 멈추고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청소를 좀 하려고. 제가 하던 방식이 있는데 왜 마음대로 하세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청소업체 부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면 청소 루틴이 다 망가져요. 미안해, 며느리야.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도움요? 미선은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더 일만 늘어나네요. 어머니가 닦은 곳 제대로 안 닦였어요. 제가 다시 해야겠어요. 미선은 순자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방금 닦은 바닥을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닦는 거예요 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순자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닦은 곳을 다시 닦는 모습을 보며 순자의 가슴에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청소조차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오후가 되자 미선의 친정 어머니가 방문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미선아. 집 정말 깨끗하네. 엄마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미선은 친정 어머니를 맞이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응, 엄마. 잘 지내. 준호는 회사 일 잘하고. 응, 요즘 프로젝트 맡아서 바쁘긴 한데 잘하고 있어. 순자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 미선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아, 아까 복도에서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 혹시 집에 누가 계시니? 미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시어머니세요. 뭐? 시어머니? 내 시어머니가 계셨어? 처음 듣는데? 나도 처음 봤어, 엄마. 결혼하고 10년 넘게 연락 끊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셨어. 세상에. 그럼 왜 갑자기? 미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돈 때문인 것 같아. 저 행색 좀 봐. 완전 거짓골이잖아. 분명히 우리 돈 뜯으러 온 거야. 아이고, 미선아. 그럼 어떡하니? 쫓아내야지. 그게 그렇게 쉽겠어? 준호가 아무리 냉정해도 친엄마인데. 그냥 참고 있어, 엄마. 순자는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왔다고. 거짓골이라고. 순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초라한 옷을 입은 노인이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업가라는 것을, 그들이 사는 이 아파트보다 몇 배는 비싼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한 달에 버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시험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선의 어머니는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미선은 특별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배달시켰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와인까지.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부엌 구석에서 며칠 전에 만들어둔 된장찌개와 찬밥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미 된장찌개는 시큼한 냄새가 났지만 버릴 수 없어서 데워 먹었습니다. 건배. 거실에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행복한 대화 소리.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식은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4명의 여성이 모여 와인을 마시고 치즈를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 집 진짜 좋다. 인테리어 센스 쩔어. 나도 이런 집 갖고 싶다. 친구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복도 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저기 작은 방에 누가 계셔? 아까 할머니 한 분 보였는데.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시어머니. 어머, 시어머니? 같이 사세요? 아니, 갑자기 찾아오셔서. 며칠 있다 가신대. 헐, 불편하겠다. 그니까. 진짜 부담돼. 맨날 집에 계시고 눈치 없이 부엌도 들락날락하고. 친구들이 혀를 찼습니다. 언니 고생 많겠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네. 나도 그러길 바라. 진짜 언제 갈지 모르겠어. 계속 며칠만 더 그러시는데. 방 안에서 이 대화를 듣던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저 짐일 뿐이구나. 부담일 뿐이구나. 빨리 사라져야 할 존재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자신의 보따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준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때 사진, 유치원 졸업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준호야. 순자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책임이야.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할까, 그런 생각만 하며 살았어. 순자는 사진첩을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너는 엄마가 필요 없구나. 너의 삶에 엄마는 없구나.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고.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끝까지 이런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할 것인가? 순자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 순자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985년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작은 공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35세 때의 순자였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1980년대 중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순자에게는 당시 5살이었던 아들 준호와 빚만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섬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어린 준호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5살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응,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 나 무서워. 조금만 참아, 아들. 금방 올게. 하지만 순자는 항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 준호는 이미 TV 앞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잠든 아들을 안고 침대에 눕히며 순자는 매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3년 후 순자는 공장 경영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영학 공부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1988년 순자는 작은 돈을 모아 자신의 작은 섬유 공장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5명뿐인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장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였습니다. 기계를 돌리고 원단을 검수하고 영업도 직접 뛰었습니다. 준호는 그때 8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 1등 했어. 준호가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었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하지만 순자는 바빴습니다. 상장을 대충 보고는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환한 웃음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1990년대 초반 순자의 공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이 50명이 되었고 연매출 50억을 달성했습니다. 순자는 더 바빠졌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준호는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 있어. 올 거지? 응. 아, 내일? 미안한데 엄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엄마는 맨날 일만 해.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오는데 나만 혼자야. 미안해, 준호야. 다음에는 꼭 갈게.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늘 바빴습니다. 1997년 IMF 위기가 왔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순자의 공장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밤을 새워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어디 갈까? 응. 아, 알아서 해. 엄마 지금 바빠. 엄마 요즘 친구들이랑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준호야. 엄마 지금 회사 위기야. 순자는 아들보다 회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어느 날 준호가 가출했습니다. 순자가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준호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었고 책상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떠납니다. 찾지 마세요. 엄마 인생에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엄마는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순자는 그 쪽지를 읽고 무너졌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집 안을 뒤지고 밖으로 뛰쳐나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명절이면 차례상을 차리고 아들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순자 섬유는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연매출은 500억을 넘어섰고 순자의 개인 재산은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어머니에게 순자는 작은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시상식에 선 사진, 공장 준공식 사진, 해외 바이어들과 찍은 사진, 신문 일면에 실린 사진. 하지만 그 어떤 사진에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2024년 초 드디어 사설 탐정이 준호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아드님께서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준호를 찾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계십니다. 순자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시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과연 자신을 돈 때문에 대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어머니로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명품 옷 대신 30년 전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비싼 가방 대신 시장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운전기사와 비서도 대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들은 어머니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무시했습니다. 창고 같은 방에서 자게 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주지 않았고 손님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결국 내가 원했던 답을 얻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가난한 엄마는 필요 없구나. 돈 많은 엄마만 필요한 거지. 순자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원래는 내 모든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어. 내가 유일한 가족이니까. 순자는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줄 수는 없어. 다음 날 순자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내일 중요한 서류 하나 가져다 줘. 이 주소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과연 아들과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0하루째 되는 날 오후 미선은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남편 회사의 중요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집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선은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자가 머물고 있는 작은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청소가 필요한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어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불은 깨끗하게 개켜져 있었고 보따리는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선의 눈에 이상한 것이 띄었습니다. 보따리 옆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저건 뭐지? 처음 왔을 때는 없었는데. 호기심이 생긴 미선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순자섬유 주식회사 이사회 회의록. 미선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순자섬유? 이게 뭐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서 수령인 박순자,
금액 15억 원.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식 보유 내역서. 모든 서류에 적힌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이게 시어머니 이름이잖아. 미선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순자 섬유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 섬유 주식회사 코스닥 상장사, 연매출 500억 원, 직원 수 300명.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경영진 소개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박순자. 화면에 나타난 사진 속 여성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지금 이 집에서 창고방에서 자고 있는 그 노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잠깐, 그럼 시어머니가 저 회사 사장이라고? 연매출 500억짜리 회사에?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개인 재산 목록이 적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약 50억 원 펜트하우스, 상가 건물 등. 주식 약 40억 원, 순자 섬유 지분 60%. 현금 및 예금 약 10억 원. 총 자산 약 100억 원. 미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100억이라고? 그녀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가방을 닫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초라한 할머니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왜 저런 행색으로 온 거야? 왜 돈이 없는 척했어?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우릴 시험한 건가? 돈이 없는 척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본 건가?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열흘간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창고방에 재운 것,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은 것, 청소하려는 것을 막은 것, 친구들 앞에서 험담한 것, 친정 어머니에게 거지 같다고 말한 것. 미선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녀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왜? 무슨 일이야? 됐고 지금 당장 와. 급해. 미선은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 가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이름, 100억 원의 재산,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황급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불러? 미선은 남편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준호는 서류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머니 것이라고? 응. 내가 아까 우연히 발견했어. 준호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순자 섬유 대표이사 100억 원의 재산, 배당금 15억 원. 이게 진짜야? 진짜인 것 같아. 내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어. 순자 섬유는 실제로 존재하는 코스닥 상장사야. 그리고 대표이사 사진이 어머니 사진이었어.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우릴 속인 거야? 왜? 미선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시험한 거겠지.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돈 없는 척하고 온 거라고. 그럼 우리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난 열흘간 자신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났습니다. 차갑게 맞이한 것, 창고방에 재운 것,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 거의 말도 걸지 않은 것.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거네.
미선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떡해, 여보. 우리 어떡해. 일단 침착하자.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해. 지금부터라도. 그래, 맞아.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해. 두 사람은 급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선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갑자기 밝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응.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했어요. 제가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서요. 식탁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각종 나물, 신선한 과일까지. 이게 담원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준호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는 순자를 메인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지난 열흘간 단 한 번도 앉히지 않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영문을 모른 채 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니?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미선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순자는 그들의 변한 태도를 보며 알았습니다. 서류를 봤구나. 진실을 알아버렸구나. 이제 태도가 변했구나.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험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어머니는 무시했지만 부유한 어머니는 환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자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작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갓 구운 빵, 신선한 샐러드, 과일, 우유, 커피까지.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선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어요. 순자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혼자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변화라니. 며느리야, 왜 갑자기?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미선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지난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순자는 미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순자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미선은 계속 순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커피 더 드릴까요? 과일도 많이 드세요. 열심히 시중을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미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쇼핑 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옷도 좀 사드리고 싶어요. 옷? 네, 어머니 같은 분은 좋은 옷을 입으셔야 해요. 제가 명품 매장에 모시고 갈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며느리야. 나는 이 옷이 편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효도하고 싶어요. 효도. 또 다른 낯선 단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선은 정말로 순자를 백화점에 데려갔습니다. 명품 매장에 들어가 비싼 옷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300만 원짜리인데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 며느리야. 아니에요, 어머니. 비싼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런 옷을 입으셔야 해요. 미선은 열심히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코트, 재킷, 블라우스, 바지, 심지어 구두와 가방까지. 계산을 할 때 미선은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총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돈을 쓰는지. 내 재산이 100억이니까 1,000만 원쯤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선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죠? 응. 앞으로 자주 모시고 나올게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저녁이 되자 준호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히 일찍 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준호는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굴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효도할게요.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며칠 후 미선은 순자의 방을 바꿔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재를 어머니 방으로 쓰세요. 제가 다 정리했어요. 서재는 넓고 밝았습니다. 창문도 있고 좋은 가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는 가족인데요. 제일 좋은 방을 드려야죠.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비싼 침대, 고급 이불, 화장대까지. 어머니 편하게 쓰세요. 식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을 시키거나 미선이 직접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많이 드세요. 미선은 심지어 순자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검진 받으러 가요. 제가 예약했어요. VIP 검진으로요. 어머니,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하루에 3번 드세요.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도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준호, 미선, 순자 3사람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있죠? 어머니, 와인 한 잔 하실래요? 어머니, 디저트도 주문할까요? 2사람은 열심히 순자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어머니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어머니는 환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밝혀야 할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이 시험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와 미선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미선이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순자 섬유 김민지 비서입니다. 박순자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회장님? 미선과 준호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선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민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계십니까? 회장님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네, 박순자 회장님요. 급한 서류가 있어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박순자. 라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왔구나, 민지야. 회장님, 급한 서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김민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 분기 배당금 결정 건인데요. 회장님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준호와 미선은 얼어붙은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알았어. 이따 확인하고 연락할게. 네, 회장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죠? 응, 참석할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민지는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이라니. 이게 무슨... 순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아들아. 며느리도. 두 사람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앉았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순자 섬유라고 들어봤니? 그게... 준호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야. 그럼 그 코스닥 상장 회사가... 응, 내 회사야.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재산이 약 100억 정도 돼.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원도 300명 있어. 연매출은 500억 정도 되고.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저런 행색으로?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시험이요? 응. 너희가 가난한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어머니를, 돈이 없는 초라한 모습의 어머니를 과연 진심으로 맞아줄 수 있는지 궁금했어. 미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한 게 뭔데?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어머니는 무시했잖아. 창고방에 재우고 제대로 된 식사도 안 주고 손님 취급도 안 했어. 그건. 하지만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지. 좋은 옷 사주고 좋은 방 주고 맛있는 음식 주고.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의 본 모습이야.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거.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미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아들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가출한 그날부터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전국을 뒤졌어. 어머니, 매년 내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어. 명절이면 차례상을 차리고 내 빈자리를 바라봤어. 밤마다 내 사진을 보며 울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기다렸어. 드디어 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거야. 어머니, 저도. 하지만 너는 나를 거부했어. 냉대했어. 마치 짐짝처럼 대했어.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나한테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내 어머니야. 너를 낳아준 사람이야. 너를 키운 사람이야. 알아요, 어머니.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재산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사람 됨됨이야. 그게 효도야. 순자는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나 이제 갈 거야. 어머니.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요. 놔줘, 아들아.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어. 순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번 거야. 하지만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어머니? 사람 됨됨이었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었어.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 순자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걸 배우지 못했어. 아니,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니, 제발. 돈은 언젠가 사라져.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남아. 순자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아들아. 어머니.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들 있어라. 어머니, 가지 마세요. 준호가 순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선도 울며 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는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기다렸습니다. 순자는 차에 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 입구에서 준호와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떠났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순자가 떠난 후 준호와 미선은 빈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미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집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어머니가 쓰던 이불, 어머니가 앉던 의자.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에게 아들아, 어머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30년 만에 너를 만났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헤어지게 됐어. 이번에는 영원히. 아들아, 너를 원망하지는 않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어릴 때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일만 하느라 너를 외롭게 만들었어. 하지만 아들아,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가출한 그날부터 30년 동안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건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언젠가 너를 찾으면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어. 내가 너한테 줘야 할 건 돈이 아니었어. 사랑이었어. 시간이었어. 관심이었어. 그걸 너무 늦게 알았구나. 아들아, 부모는 언젠가 떠나.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 너도 언젠가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줘.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선도 남편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준호 씨,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준호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섬유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순자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는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제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준호는 매일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하지만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그곳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 앞에서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미선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미선은 요양원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것이 속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순자섬유 법무팀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박준호님께 박순자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회장님의 재산 일부를 귀하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 금액 10억 원.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이 돈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쓰라고 주는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길 바란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생각해 주시다니.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어머니의 뜻대로 쓰겠다고. 준호는 순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의료 지원을 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하지 못한 일들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하겠습니다. 준호는 매일 재단 일에 매진했습니다. 미선도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준호에게 아들아 잘 지내니? 내가 재단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엄마가 너를 시험했던 건 너를 벌주려는 게 아니었어.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기를 바랐던 거야. 이제 너는 알게 된 것 같구나.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걸. 아들아, 너를 용서한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0시 우리 집으로 오렴.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릴게. 30년 늦은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 사랑한다, 아들아. 마이너스 엄마가. 준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일요일 아침 준호와 미선은 순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아들아.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정성스러운 반찬들.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니. 준호는 미역국을 떠먹으며 울었습니다. 이 맛.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그래,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 끓인 거야. 그날 이후 준호와 미선은 매주 순자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년 후 미선은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자가 태어났어요. 순자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준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잘 공경해야 한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야. 돈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부모를 돈 없이도 존중할 수 있습니까? 가족의 가치를 재산으로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과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심으로 대하세요. 돈이 있든 없든 부모는 부모입니다. 후회는 늦었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부모님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